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그날,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진단서엔 초기 알츠하이머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66회를 살며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 냄새를 맡고 겨울 추위에도 새벽부터 분식집 문을 열었던 이 몸이 이제 제 이름조차 잊어갈 거라는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찾아왔어요. 제 병을 알게 된 딸이 남편과 함께 찾아와 꺼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얘기였고 집을 팔자는 제안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딸의 눈에 비친 저는 처리해야 할 짐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제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남긴 금고, 그 안에 든 8천만 원. 그 돈을 보는 순간 딸 부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무릎까지 꿇더군요. 과연 저는 이 돈을 누구에게 남겨야 할까요?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장 단골 손님이 계산을 2번 했다고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30년을 매일 보던 얼굴인데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한참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3번, 뭘 꺼내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가게 문을 열다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 없이 혼자 이 가게를 지켜온 지 15년, 딸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모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 머릿속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예약은 며칠을 미뤘습니다. 진단받기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국밥집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병원 가보라고. 요즘 치매는 일찍 발견하면 늦출 수 있다고. 결국 저는 시내 큰 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검사는 길었습니다. 단어 외우기, 그림 그리기, 간단한 계산까지. 어떤 건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나왔고 어떤 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아 식은땀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단계라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했어요. 복도에 나와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기 싫었거든요. 그냥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버스가 3대나 지나갔는데 탈 생각이 안 났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나뿐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저녁 때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내려고 애썼어요. 병원 다녀왔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예민하게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냐고, 검사 결과가 안 좋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숨이 위로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사흘 뒤 주말, 딸이 남편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억지로 지은 미소였지만 눈빛은 걱정보다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위는 인사도 대충 하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밥상을 차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어요. 하지만 둘은 몇 숟갈 뜨더니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다고 요양시설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자기들도 맞벌이라 모실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이미 결정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사위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안내 팸플릿이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고 100만 원대 시설도 있었습니다.
사위는 100만 원짜리를 가리키며 여기가 적당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을 정리하면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집을 판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평생 모아 마련한 곳이에요. 비좁고 낡았지만 딸이 태어나 자란 집이고 제가 매일 밤 기도하며 지켜온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서 저를 시설에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은 없냐고. 방 하나만 내주면 된다고 했어요.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네 집은 좁고 출퇴근도 바쁘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전문적인 케어라 필요하다고, 그게 엄마한테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는 시계를 보며 서두르자고 했어요. 오후에 약속이 있다며 일어섰습니다. 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사 친구한테 집 시세 알아보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딸이 어렸을 땐 제 치마폭에 매달려 울었는데 이젠 제가 딸 뒷모습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딸의 100일 사진,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나왔어요. 남편이 찍어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이 집 마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는데 이제 그 행복의 흔적마저 지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미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었나 봐요.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울어줬어요. 미자 언니는 평생 시골에서 함께 살아온 친구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 키울 때도, 가게 운영이 어려울 때도 옆에서 힘이 돼준 사람이에요. 미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혹시 비상금 같은 거라도 있냐고. 딸한테 기댈 생각 말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금고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상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 금고가 있다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말했어요. 그 안에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있으니 절대 건드리지 말고 위급할 때만 쓰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딸도 있고 가게도 있는데 위급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어요. 자식이라도 돈 앞에선 변할 수 있다고,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 이후 15년간 저는 그 금고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도, 딸 결혼 준비할 때도, 대출 보증 설 때도 그 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남편과 약속이었고 마지막 안전장치였으니까요. 미저 언니가 간 뒤 저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들 사이로 작은 금고가 보였어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니 검은 철제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 세어보니 총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15년 전 시 외곽 땅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전액이었어요. 돈을 보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이 왔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앞에선 달아질 수 있다는 걸 남편은 이미 알고 계셨단 거예요. 며칠 뒤 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집 시세를 알아봤다고,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2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부동산 중개사 친구가 빨리 내놓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고,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지금 결정 안 하면 나중엔 더 힘들다고 다구쳤어요. 사위도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어머님 건강 생각하면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고, 자기들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 토요일에 부동산 사장 데려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선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제 병보다 집 처리가 급한 것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보던 달이었습니다. 문득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이야, 내 말 기억하지? 자식이라도 네 편은 네가 서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 금고의 존재를 딸한테 알려야겠다고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말할지는 신중하게 정해야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사람은 돈 앞에선 변하니까요. 딸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 요양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집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장 미자 언니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미자 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부러 금고 얘기를 꺼내보라고. 그럼 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온다는 날이 코앞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딸 부부 앞에서 금고를 열어 보이기로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 밥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딸 부부가 오기 전에 금고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검은 철제 표면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게 과연 옳은 상택인지 마지막까지 고민했습니다.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 왔어요.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딸은 인사도 대충 하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중개사에게 평수와 방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중개사는 벽지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고, 그래도 위치가 괜찮아 억대는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중개사가 계약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소 수료며 명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의 흔적들이 숫자로 환산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힘들면 나가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마치 제가 방해되는 것처럼 들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탁자 위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딸이 금고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위도 설명을 멈추고 이쪽을 봤어요. 중개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내 전 재산이라고, 아빠가 남긴 거라고 했습니다. 금고를 열자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딸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100만 원권 다발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중개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딸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금고 속 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에 늘어놓았습니다. 8천만 원. 그 돈을 보는 순간 딸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차갑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이런 큰 돈을 혼자 보관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집값 1억에 현금 8천, 합치면 1억 8천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딸을 쳐다봤습니다. 둘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제 건강이 아니라 돈이라는 걸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너무 매몰차게 굴었다고 사과했어요. 요양원은 잊어버리라고,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고를 향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중개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를 모시겠다고, 자기네 집 방을 하나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돈은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자고, 자기들이 관리해 주겠다고도 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내가 훤히 보냈습니다. 제 돈을 관리하겠다는 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고를 닫고 다시 벽장에 넣었어요. 딸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냐고,
같이 의논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거실에서 딸과 사위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해야 한다고, 그 돈을 그냥 둘 순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딸 부부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엄마 곁에 있겠다며 안방을 내주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하루도 못 머물겠다던 딸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평소엔 하지도 않던 일이었어요. 상을 받으며 고맙다고 했더니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금융사기가 많다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면 안전하고 이자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기억력이 나빠지면 비밀번호도 잊을 수 있다고, 지금 정리해두는 게 낫다고 했어요. 심지어 공동명의로 하면 더 안전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 이름과 딸 이름을 함께 넣자는 거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딸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안 드시냐고, 입맛이 없냐고요.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점심때쯤 딸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들 집에서 같이 살면 병원도 가까워 편하다고, 도시 생활이 훨씬 낫다고 했어요. 이 시골집은 팔아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위는 계산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집 값과 현금을 합치면 1억 8천인데 이걸 잘 굴리면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요양원 대신 자기네 집에서 살면 그 돈으로 10년은 너끈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 위한 거라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직 돈에 대한 계산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딸은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냐고,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엔 손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 법적으로 재산 처리가 어렵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사위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위임장과 동의서였어요. 미리 준비해온 거였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엄마는 편히 쉬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고, 혼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위는 한숨을 쉬었어요. 둘 다 짜증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부부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듣는다고, 고집이 세다고 불평했어요. 사위는 차라리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겠냐고까지 말했습니다. 금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친딸이 절 정신병자 취급하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하다고, 남편이 너무 심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건강 생각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했어요.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물었어요. 정말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거냐고, 아니면 돈 때문이냐고요. 딸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엄마가 자식을 뭘로 보냐고 되레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금고를 보기 전과 후의 태도가 너무 달랐어요. 요양원 보내려던 딸이 갑자기 모시겠다고 한 건 오직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 건강이나 행복은 관심 밖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 부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기 전 딸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 테니 그때까진 꼭 생각해보라고, 이건 엄마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돈을 딸한테 줄 수 없다고요. 현관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생 딸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자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언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그 돈을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정하라고 했어요. 딸한테 맡기면 다시 못 볼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신신당부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자식도 돈 앞에선 번한다는 걸.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고를 다시 열어 돈을 확인한 뒤 열쇠를 따로 분리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마음만은 또렷했어요. 미자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언니는 놀라며 문을 열어줬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열쇠와 편지를 꺼냈어요. 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열쇠를 보관해달라고. 만약 제가 정말로 정신을 잃거나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때 금고를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 돈으로 제 장례를 치르고 남는 돈은 언니가 써달라고 했습니다. 미자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딸이 받아야 할 돈이라고 자기가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딸은 이미 제 마음을 저버렸다고, 돈만 보는 자식에게 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물었어요. 정말 확실하냐고, 나중에 후회하진 않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돈으로 판단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금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열쇠 없이는 절대 열 수 없는 구조였어요. 비밀번호만으론 안 되고 열쇠가 꼭 필요했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쓸쓸함을 느꼈어요. 며칠 뒤에 딸이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려간다고 은행 직원도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정기예금 상품 설명을 들으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만 대답했어요. 약속한 토요일, 딸은 정말로 은행 직원과 함께 왔습니다. 양복 입은 젊은 직원이었어요. 노트북을 펼치며 각종 금융상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과 세금 혜택까지 상세히 알려줬어요. 딸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봐, 이렇게 좋은 상품도 있다며 화면을 가리켰어요. 사위는 공동명의 서류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은 꼭 결정하자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금고는 이미 처리했다고 더 이상 설득하지 말라고 했어요. 딸이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 돈을 어떻게 했냐고요. 돈은 안전한 곳에 맡겼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 맡겼냐고 다그치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위급할 때만 쓸 거라고. 그전엔 아무도 손댈 수 없다고요.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거 아니냐고, 함부로 돈을 맡기면 사기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은행 직원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안 믿는다고, 평생 효도하려 했는데 배신감이 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젠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고를 보기 전과 후에 네 태도가 달랐다고. 요양원 보내려던 딸이 갑자기 모시겠다고 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딸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사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위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가방을 챙겼어요. 딸은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놀아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후회할 거라고, 나중에 연락해도 이젠 못 올 수 있다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딸과의 관계가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밤 미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었나 봐요.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줬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격려해 줬어요.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어요. 알아서 잘 사시라는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미자 언니가 자주 들러줘서 외롭진 않았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현기증이 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상인들이 달려왔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우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미자 언니가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가 조금 더 진행됐다고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며 안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퇴원하고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목소린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병원 갔단 소문 들었다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만데 연락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돈 얘기는 이제 안 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모녀 관계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변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쓴 편지들이 있었어요. 어린이날 카드, 어버이날 편지, 생일 축하 메시지들. 예쁜 글씨로 사랑한다고, 최고의 엄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때 딸은 진심이었어요. 돈이 없어도 저를 사랑했고 제 손을 잡고 행복해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어른이 되면서? 결혼하면서? 아니면 제가 늙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딸이 변한 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집값, 생활비, 노후 준비, 모든 게 돈으로 계산되는 사회에서 딸도 피해자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순 없었어요. 며칠 뒤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잡초를 뽑고 꽃을 놓았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다고. 돈을 숨겨둬서 다행이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자 언니 집에 들렀습니다. 언니가 따뜻한 차를 내줬어요. 열쇠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자기가 보기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한 거라고, 자식이라고 무조건 희생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부모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돈으로 사랑을 시험한 딸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 자존심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손은 마디마디 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아직 제 정신이 온전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남기고 싶었어요. 남편과의 추억, 딸을 키운 시간, 그리고 금고 사건까지. 언젠가 제가 이 모든 걸 잊어도 이 일기는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돈보다 귀하다고. 하지만 돈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고요. 그게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아픈 교훈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시장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장사를 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30년 지킨 가게를 떠나는 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자 언니가 매일같이 들렀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밥을 먹었어요. 언니는 제 약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도 동행했습니다. 딸보다 더 딸 같았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자주 잊었고 방금 먹은 음식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금고일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딸의 변한 눈빛도 사위의 차가운 말투도 생생했어요.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왔기에 놀랐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히고 차를 내왔어요. 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위가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고 대출 상환이 부담스럽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돈이 정말 필요하다고 빌려줄 수 없겠냐고요. 이자도 주겠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선 절박함만 보였고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없다고, 정말 위급할 때만 쓸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가 자기를 포기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고,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나갈 때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도와주지 못하는 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제 선택이 옳았습니다. 돈을 줬다면 딸은 또다시 저를 이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땐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죠. 며칠 뒤 딸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서운하다고, 친딸도 안 믿느냐고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어요.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라고, 상처받으면 아프다고 썼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남편 산소에 갔어요. 묘비 앞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딸 일로 힘들지만 버티고 있다고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미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도 남편 산소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둘이 함께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의지할 건 결국 친구밖에 없다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남편은 먼저 떠났어요. 결국 남는 건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미자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금고 열쇠를 맡긴 것도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렸어요. 하얀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도 저렇게 하얗게 지워지겠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록했어요. 산소에 다녀온 일, 미자 언니와 나눈 대화, 그리고 딸 생각. 글씨가 예정만큼 또렷하진 않았지만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내가 내린 선택만큼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돈보다 자존심을 택했고 이용당하는 것보다 외로움을 택했다고 썼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효녀가 나와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은 다르다는 걸 이젠 알았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고, 내일도 잘 지내겠다고 말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위로가 됐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딸과 함께 소풍을 가는 꿈이었어요. 세 식구가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사랑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운 모양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직 남아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제 삶은 계속됩니다.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도 제가 내린 선택의 의미는 남을 거예요. 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산 이 시간들이요. 미자 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같이 아침 먹자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도 당당히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